포장마차 아저씨 넵튠. 좀 앉아도 되나?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내 앞에 주인 아저씨가 다가오며 말했다. 마침 손님도 나뿐이고 심심하던 차에 심각한 얼굴로 술을 마시는 나를 본 모양이다. 앉으세요. 안 그래도 심란했는데 제 말상대나 해주시겠어요? 내 말에 아저씨는 간이 의자를 끌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나도 한 잔 줘. 보아하니 오늘 장사는 끝난 것 같으니 같이 한잔하면서 네 얘기나 들어보지. 난 아저씨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무래도 전 겁쟁인가 봐요. 누구보다 용감하고 대담한 그런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쓰레기였어요. 술을 한 입에 털어넣은 아저씨는 잠자코 내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어요. 20세 건장한 청년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우연히 창문을 통해 살인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 말에 아저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살인사건을 목격했다는 말이 꽤나 충격적인 모양이다. 난 다시 아저씨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다. 그 남자는 범인이 피 묻은 칼을 든 채 쓰러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죽은 애는 어린 여자아이였죠. 이제 갓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법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당장 뛰어내려가서 범인을 제압하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난 내 앞에 놓인 소주를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요, 범인이 자리를 벗어날 때까지 그저 한심하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아저씨는 내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해할 수 있어. 막상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당황해서 얼어버리지.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범인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시체가 집 밖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결국 시체는 다음날 동네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경찰이 범인을 찾아 돌아다니는데도 그 남자가 한 일이라고는 침묵을 지킨 것 뿐이에요. 아저씨는 멍하니 소주잔만 노려보고 있었다. 이야기가 이야기인 만큼 아저씨도 심란한 모양이었다. 난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만약 아저씨가 그 남자라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대로 침묵할까요? 아니면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본 걸 이야기할까요? 안주가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는 대답을 피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주거리를 가지러 갔다. 난 쓴웃음을 지으며 소주를 들이켰다. 칼을 들고 재료를 썰던 아저씨는 한참 지난 후에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범인의 얼굴 확실히 봤어? 난 대답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칼질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렇군. 네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남자의 이야기였지? 다시 칼질을 시작하며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한심한 생각이 들겠지. 용감하게 나서지 못한 자신이 싫을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건 지금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이겠지. 무서워서 침묵하는 자신에게 누군가 용기를 주길 원할 거야. 앞으로 나설 용기를 말이야. 아저씨는 식재료를 접시에 쓸어 담고는 칼을 든 채 내게 다가왔다.
그리곤 갑자기 내게 칼을 겨누며 말했다. 대답하기 전에 반대로 내가 질문 하나 하지. 살인범인 한 남자가 있어. 그런데 그 남자가 어쩌다가 자신의 살해 장면을 누군가에게 들킨 거야. 난 날카로운 칼끝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아저씨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표정으로 날 내려다보며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그 목격자를 죽이려 하고 있어. 만약 네가 그 목격자라면 넌 어떻게 할까? 난 천천히 손을 움직여 앞에 놓인 젓가락을 쥐고는 긴장한 채 아저씨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긴장감도 잠시. 아저씨는 이내 칼을 내리고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좋은 눈빛이네. 겁쟁이의 얼굴이 아니야. 그리곤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으며 이어서 말했다. 그 남자는 겁이 났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일 거야. 그런 상황을 처음 겪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 자, 그럼 이제 네 질문에 대답해볼까? 내가 만약 그 남자라면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서 경찰서를 찾아가겠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곤 내가 본 걸 하나하나 다 말하는 거지. 이젠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난 조용히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너 급하게 갈 곳이 있지 않아? 그만 가봐. 술값은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아저씨의 말에 난 마음을 굳히곤 내 앞에 있던 마지막 잔을 비웠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아저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대충 손을 휘저어 내 인사를 받고는 그대로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온 나는 숨을 한껏 들이켜고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저씨 덕에 무언가 답답하던 것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겁쟁이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아저씨는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최면을 걸듯이 작게 중얼거렸다. 난 겁쟁이가 아니다. 난 겁쟁이가 아니다. 난 겁쟁이가 아니다. 난 겁쟁이가 아니다. 그 남자 따윈 무섭지 않다. 그 남자 따윈 무섭지 않다. 그 남자도 간단히 죽일 수 있다. 난 약한 애들만 죽이는 쓰레기가 아니다. 난 용감한 사람이다. 마음을 다잡은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저씨가 대답한 대로 그 남자가 갑작스레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갈지도 모르니 서둘러야 했다. 죽음의 이유, 넵튠. 청년은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 풍경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공사를 한답시고 헤집어 놓은 보도블럭과 불법 주차로 엉망이 된 길들, 전봇대 아래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들, 무단횡단을 하는 아줌마들과 미친듯이 크락션을 울려대는 차들. 마지막 풍경치곤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청년은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잠시간 그렇게 숨을 참고 있던 청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굳힌 듯 난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느닷없이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청년은 난간을 올라가던 자세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이제 막 옥상으로 올라와 당혹스러운 얼굴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험하니까 당장 내려와. 어서. 남자는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남자의 외침을 들은 청년은 약간 난감해하며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급작스런 방해에 고민하던 청년은 이내 눈을 꼭 감고 난간 위로 재빠르게 올라갔다. 아이씨, 이런 젠장. 남자는 급히 몸을 날려 청년에게 달려갔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입을 열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야?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저기서 뛰어내릴 생각을 해? 성난듯 쏘아붙이는 남자의 말에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던 청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크게 한숨을 쉴 뿐이었다. 어디 한번 설명해봐.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죽으려는 이유가 뭐야? 남자의 말에 청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크게 숨을 내쉬고는 몸을 일으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요, 어릴 때는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외동아들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집이 제법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도 많았어요.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진지하게 말하던 청년은 갑자기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네, 뭐 흔하디흔한 심파극이에요. 조금 지루하실지도 모르지만 물어보셨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청년의 비극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신호위반 차량, 자식을 보호하려던 어머니, 오열하던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진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의 원망.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들어온 날이면 그는 욕설과 손찌검을 견뎌야 했다.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진 지 오래임에도 청년은 아버지에게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다. 청년의 가슴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청년은 스스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원망이 약해지고 어머니를 잊을 즈음 청년은 어쩌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올랐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가슴속에 담긴 죄책감이 사라지던 그 시기에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청년에게 새엄마를 소개시켜줬다. 가식으로 가득 찬 새엄마는 청년의 눈에 돈을 보고 달려든 불려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청년의 죄책감은 사라지는 대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새엄마의 멸시 어린 눈빛과 허영심 가득한 소비는 그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으며 그와는 반대로 가세는 점차 기울어져 갔다. 아버지는 이성이 마비된 듯 새어머니에게 홀려 빠른 속도로 가사를 탕진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청년의 가족은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 비록 심각하게 틀어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진짜 혈육인 아버지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던 새엄마는 이제 노골적으로 청년을 미워했다. 이야기를 마친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삼류 심파극 같죠? 남이 듣기엔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가 죽고 절 사랑하던 아버지가 절 원망하고 이제는 절 미워하는 새엄마만 남았어요. 집안 꼴은 엉망인데 새엄마는 돈 쓰는 데만 정신 팔려 있다고요. 제가 죽는 이유 물어보셨죠? 이게 제가 죽으려는 이유예요. 남자는 청년의 말이 끝났음에도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할 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무튼간에 고마워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아직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안 생기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절 구해주시고 이야기까지 들어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청년은 남자에게 꾸벅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기에 공원에서 어슬렁거리던 청년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기다려. 아까 자신을 구해준 남자였다. 청년에게 달려온 남자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참 찾았네. 설마 또 어디 가서 뛰어내렸나 했다니까? 청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힘들게 구해주셨으니까요. 청년의 말에 남자는 급속도로 낯빛이 어두워졌다. 편치 않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본 남자는 주저하다 입을 열었다. 사연은 잘 알겠어. 자살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말이야, 나도 사정이란 게 있거든. 네 말 듣고 조금은 흔들렸지만 그래도 자살은 안 돼. 청년이 채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전에 남자는 청년의 몸에 날카로운 칼을 힘껏 찔러 넣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청년을 보며 남자는 씁쓸한 얼굴로 청년의 지갑과 금품을 꺼내어 챙겼다. 나도 기분이 그리 좋진 않아. 사정은 딱하지만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 그냥 이해해. 강도를 만나서 죽은 거면 모를까. 자살하면 보험금은 못하지. 나도 빚이 좀 있어서 그 불려지 같은 여자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어. 잘만 처리되면 보험금에서 크게 뚝 떼어준다길래 몰래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살하려고 해서 어찌나 놀랐는지. 청년은 꺼져가는 눈빛으로 힘겹게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너한텐 죽는 이유가 중요하겠지만 나한텐 죽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 찜찜해 보이는 남자의 표정을 마지막으로 청년은 정신을 잃었다. 냉동인간 넵튠. (65,930) 65,931 65,932 65,900 몇 가지 셌지? 잠시 고민했지만 기억해낼 수 없었다. 까짓 거 다시 하지 뭐. 어차피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멍청한 일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제법 건강하다 자부한 나지만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날리곤 6개월이라며 시한부 선고를 내려버렸다. 살고 싶다 라는 생각보다 죽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더 컸다.
그 마음은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을 동기가 되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냉동하여 미래에 그 병이 치료가 가능해지면 해동시켜 치료하고 미래에서 살게 한다. SF 영화 같은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커다란 냉각 캡슐에 넣어 눈을 감을 때까지도 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7593, 7594, 7509... 지겹다. 그만하자. 숫자 세기를 멈추고 냉각 캡슐 안에서 정신을 차린 그 순간을 떠올렸다. 긴 잠에 빠져들었다가 깨어나면 순식간에 미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잠이 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의식이 깨어나 버린 것이다. 소리를 질러 밖에 내 상태를 알리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떠한 감각도 없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상태로 다시 잠에 들지도 못했고 의식이 흐려지지도 않았다. 통제할 수 없는 몸 안에 갇힌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머리를 최대한 굴려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나의 일대기를 서사시처럼 재해석해보기도 했고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어 머릿속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소설을 써보기도 했다. 외부로부터 모든 자극이 차단된 데다가 잠조차 자지 못하니 못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느낌상 한 10년 정도 하니 질려버리고 말았다. 10년 이후부터는 명상을 시도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완전한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목표였다. 그건 3년 정도 만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이후 5년 정도는 노래를 부르거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그 이후에 생긴 취미가 숫자 세기다. 얼마나 큰 숫자까지 셀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이건 의외로 재미가 있어 7년 정도 한 것 같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질리고 말았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몇 년도가 되어야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 의학이 발전할까? 2030년? 2050년? 어쩌면 10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애초에 내가 아직 냉동되어 있는 것은 맞을까? 냉동되어 있다는 건 내 착각이고 이미 예전에 죽어서 영혼인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까?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 그 순간 아무런 자극이 없던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디 보자. 2016년 10월 12일 냉동. 나이는 33살. 남자고 병명은... 완전히 정신을 차린 나는 내가 의학용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직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빛을 느낄 수 있었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감각이 있었다. 약간의 이명음이 있지만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수술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들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눈이 매우 부셨지만 난 억지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술실처럼 보이는 곳 한가운데 내가 누워 있었고 수술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내 프로필이 써있는 것으로 보이는 차트를 들고 있었다. 한참 차트를 보던 그는 내가 내는 신음소리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오,
정신이 들었군요. 축하합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몇십 년 만에 듣는 유쾌한 인사에 난 매우 기분이 좋아졌다. 기분 좋게 대답을 하려 했지만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냉동에서 막 깨어난 상태라 말하기 힘들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한참을 웅얼거리고 나서야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내 첫마디였다. 깨어난 분들은 전부 다 가장 처음 그걸 물어보시더군요. 남자는 노래하는 듯한 즐거운 톤으로 말했다. 우선 대답해드리면 지금은 2028년입니다. 2028년. 내가 잠들었던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1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후로도 20여 년은 가뿐하게 지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건 중요치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럼 제 병을 치료할 방법은요? 개발된 겁니까? 수술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 난 기대감에 찬 채 말했다. 남자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절대 개발되지 않을 것 같네요. 남자의 대답에 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내 표정이 우스웠는지 수술복을 입은 남자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웃었다. 그 모습에 난 분노가 치밀었다. 지금 절 놀리는 겁니까? 아직 치료를 못한다면 왜 저를 깨운 겁니까?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20년이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말이죠. 전쟁은 몇 달 만에 끝났지만 그 피해는 다른 전쟁과 비교할 게 아니었죠. 핵무기를 미친 듯이 퍼부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지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벙커나 이런 지하시설물에 극소수의 인간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남자는 한쪽에 쭉 늘어놓은 수술 도구들을 점검하며 계속 말했다. 살아남은 건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선 지금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을 겁니다. 비축해둔 식량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기쁘게도 저희 시설에선 아사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난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설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냉동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발전기만 있으면 몇백 년은 끄떡없이 유지되는 식량인 것이죠. 저희에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는 커다란 주사기를 하나 들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슬픈 표정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핵전쟁 이후로 당신의 병이 치료될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남자는 그리 힘들이지 않고 내 팔에 주사를 찔러 넣었다. 웃으십시오. 기뻐하세요. 당신의 피와 살은 남은 인류에게 충분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이죠. 가장 윤리적인 식사.
광고. 식용인간 급구. 먹히고 싶은 사람을 급하게 구합니다. 시사량의 모르핀으로 안락사 후 작업을 진행함으로 안심.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면 지시된 장소에서 면접 후 해체 진행. 이 웃지 못할 기이한 살인사건은 모두 저 광고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김영준, 남성, 29세. 영등포에 버려진 철제공장 창고에서 발견되었을 때 예리한 날붙이로 머리와 사지가 전부 분리되고 내장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중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는 소실되었으며 머리는 냄비에서 레드와인에 담긴 채 푹 삶아지고 있던 와중이었다. 광고를 내어 사람을 토막내고 먹은 인물은 땡땡땡 남성 36세. 저녁 7시경 경찰이 신고를 받고 창고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프라이팬에 무언가를 떨어뜨린 직후였다. 땡그랑. 청량한 그 소리는 영락없이 닭뼈가 접시와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침착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들을 응시하였다. 마치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때맞추어 방문한 것처럼. 그리고 곧 일어나 많이 시장하시죠? 라고 물으며 음식을 내올 것처럼. 비디오 카메라 1개, 모르핀 주사 2개, 톱과 수술용 메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주방용품들과 향신료, 소금과 버터, 다시다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토마토와 감자. 캡처뱅 드실래요? 달려드는 경찰들을 향해 그가 그렇게 물었다. 제1막 허락. 잘 찾아오셨어요. 29세 치고는 앳된 얼굴의 남성이 칠이 벗겨지곤 옥스러 붉은 속살을 드러낸 철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러나 얼굴에는 나이 대신 고생이라고 해야 할지 슬픔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다른 미묘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가 네, 맞습니다. 광고 보고 연락 주신 김영준 씨? 남성은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철문은 열릴 때만큼이나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찾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찾아오셨네요. 분위기가 영 그렇죠? 그래도 여기보다 좋은 장소를 찾기가 힘들어서. 36세의 남성이 큰 보폭으로 걸어와 악수를 청하였다. 형주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어색한 몸짓으로 악수에 응하였다. 이런 상황에 통성명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 앉으시죠. 앉아서 얘기합시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듯 멀쩡해 보이는 의자가 을씨년스러운 창고 한가운데에 마주보게 놓여 있었다. 형주는 안내에 따라 그 의자로 가 신중한 태도로 앉았다. 상대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배에 칼을 꽂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것 같은 태도였다. 일단 저는 렉터라고 불러주세요. 자신을 렉터라고 소개한 남성은 싱글벙글 웃으며 형준 맞은편에 앉았다. 형준은 그 웃음을 보며 참 사람 좋은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게 만드는 순한 웃음. 그래서 형준씨, 형준씨라고 부르면 되죠? 렉터는 여전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하였고 이번에도 형준은 말없이 고개만 천천히 두어 번 끄덕였다. 그래, 형준씨. 형준씨는 왜 죽고 싶은 거예요?
제2막 취조. 장영사는 어두컴컴한 취조실로 들어선다. 백색 조명 몇 개만 달랑 켜진 채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한 취조실은 들어갈 때마다 별로 유쾌하진 않았다. 구식 드라마처럼 돈과 아버지를 들먹이며 뻔뻔하게 대응하는 졸부들, 뭐만 건드려도 얼굴 붉히며 난리치는 폭력범들, 자신 외의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연쇄살인범들, 냉소적이고 자포자기적인 묻지마 살인범들. 이곳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 얘기했었고 그 모든 경험들이 유쾌하지 않았던 것도 이 장소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취조실에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애인을 데려와서 데이트하는 건 무드 없는 짓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랑 사람다운 대화 좀 해봤으면. 짤그랑. 수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이번에 잡혀온 살인범 렉터가 취조실에 들어오던 참이었다. 그것도 웃으면서. 사람 좋은 웃음. 장영사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무심결에 그렇게 생각했다. 사기꾼의 능글맞은 웃음도 아니고 연쇄살인범의 감정 없는 꾸민 웃음도 아니고 기이할 정도로 순박한 웃음. 방심하면 안 된다. 장영사는 고개를 조그맣게 가로저으며 스스로에게 당부하였다. 취조실의 대면은 말 그대로 범죄자와 형사 간의 심리전이었다. 형사들을 갖고 놀려고 했던 살인범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거기에 앉아. 장영사가 말하자 남성은 큰 보폭으로 걸어가 의자에 예의 바르게 앉았다. 선생님에게 불려온 학생과 같은 인상이었다. 좋아요 형사님. 뭐가 궁금하시죠? 앉자마자 그가 물었다. 질문은 이쪽에서 해. 장영사가 단호하게 대꾸하자 남성은 입을 꾹 다물고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내밀었다. 아무럼 그러셔야죠 라고 말하는 듯한 손짓이었다. 장영사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그를 응시했다. 아직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 감도 오지 않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그런 장영사의 침묵에 남성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멀뚱멀뚱 그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좋아. 여기에 적힌 건 다시 묻지 않겠어. 그건 어차피 내 동료가 해줄 테니까. 물었던 걸 또 묻는 건 물론 필요한 절차다. 지어낸 이야기의 경우 같은 질문을 시간을 두고 묻거나 아니면 순서를 뒤집어서 묻는 것으로 꼬이거나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사실인 이야기의 경우에는 세부 사항이 달라지더라도 전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의 일관성은 유지되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위에서는 먼저 살인범의 심리 상태 파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긴장도 풀 겸 형식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 너는 29세의 남성 김영준을 살해한 것으로 체포되었다. 그건 알고 있지? 살해라뇨? 전 분명히 허락을 구했다고요. 남성은 살해라는 단어에 살짝 불쾌한 듯 고개를 뒤로 빼며 대꾸했다. 살해가 아니라 도축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온전하게 성공한 진정한 도축. 이번엔 도축이라는 단어에 장영사 쪽의 얼굴을 찌푸릴 뻔했다. 보셨잖아요, 비디오. 이럴 줄 알고 찍어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제가 숨겨놓진 않았으니 분명 봤을 텐데. 설마 경찰이 증거 은닉하고 살인죄로 몰아가려는 건 아니죠? 넌 사람을 죽였어. 그 점에선 다를 바 없어. 의지에 반하여 목숨을 빼앗진 않았죠. 어차피 죽으려 했던 사람인데
제가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안 된다. 상대의 말에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점에서 벗어나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장영사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나 장영사는 다음 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사 일을 하면서 험한 꼴 많이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말은 입에서 쉬이 나오질 못하였다. 하기사 이런 사건은 한국에서 별로 들어보지도 목격하지도 못했다. 일상적인 단어가 목적어가 달라지는 걸로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새삼 알 수 있었다. 먹었나? 숨을 토해내듯 묻자 남성은 그 질문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영사를 빤히 보고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기분 좋은 웃음. 아니, 그럼 먹으려고 죽였지. 안 그러면 왜 죽여요? 짤가랑 짤가랑 사람 좋은 웃음소리 사이에 섞여 들리는 수가 부딪히는 소리는 장영사에게 그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사냥꾼이에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죠. 먹지도 않을 거 재미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선 그게 합법이래요. 마찬가지로 뭐식이 있었는데 무튼 그런 살인범들도 사회적 쓰레기죠.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을 왜 죽여요? 재미로? 그는 질렸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격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가 허락했다니까요?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광고를 보고 왔고요. 아니, 전 오히려 광고를 냈는데 경찰이 조용한 게 더 신기했어요. 지원자가 오기도 전에 체포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일이 잘 풀릴 줄은. 경찰의 무능에 대한 조롱과 hir난, 살인범들의 철진한 수법이다. 도발하고 약 올리기. 평정심이 무너지면 안 돼. 사실 그 광고는 이름도 생소한 신문 광고란에 구석에 조그맣게 실려 있었다. 신문의 구독자 수가 줄어들면서 주요 신문들도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변두리 신문은 더 심하면 심했지 낫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도 확인 안 하고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광고를 실어준 것이다. 머저리들. 장영사는 화를 꾹 참고 평온한 목소리를 꾸며 말하였다. 광고로 보고 찾아왔으면 돌려보냈어야지. 너에겐 선택지가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에겐 선택지가 없었죠. 제가 돌려보내면요? 그 사람은 자살했을 것이고 어차피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발견하고 강에서 건져 올리든 방에서 매달린 밧줄을 풀든 그랬겠죠. 그렇게 혼자 쓸쓸히 죽게 놔두고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리면 만족하나요? 아니면 제가 죽여서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배고팠다고요. 어차피 죽을 거 제가 먹으면 뭐 어때서요? 장영사는 머리가 지끈 아파왔다. 가슴 한가운데 누군가 묵직한 얼음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오싹하고 답답해졌다. 뭐지 이 자식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허락을 구했다고 해도 사실은 살고 싶었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죽고 싶은 사람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건 상황이 나쁘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골 때리네. 그건 누가 정하는데요? 당연히 상황이 좋고 행복하면 죽고 싶지 않겠죠.
근데 아니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왜 그때의 마음은 가짜라고 남이 함부로 판단하는데요? 안 된다. 말려들면 안 된다. 대화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조용히 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질문하는 건 이쪽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영 마음에 드는 방법은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었다. 구식이지만 잘 먹힌다. 취조에서 인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의 방식을 차용해서는 안 된다. 말랑말랑한 방법은 저들이 금방 찢어발긴다. 인간의 탈 아래에 발톱과 송곳니를 숨기고 있는 저들이. 왜 먹었어? 장 형사는 그를 놀아보며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물었다. 지금 저 매직미러 건너편에서 이곳을 보고 있는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이 미치광이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줄 것이다. 이를 망쳐서는 안 된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선 괴물을 이해해야 한다. 배고파서라고 대답하면 넌 내 손에 아작나는 줄 알아. 장 형사의 으름장에 남성은 겁먹지 않고 여전히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처럼 상반신을 쭉 앞으로 빼서 장 형사 코앞까지 다가갔다. 여차하면 코를 확 깨물어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그는 검지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건드리며 말하였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제3막 이유.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끝마친 형주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다시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그리고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렉터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도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여러 개 물어보셔도 돼요. 뭐든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얘기하다가 마음 변하면 언제든 돌아가셔도 되고요. 전 먹히기 싫은 사람 먹을 생각 없거든요. 형주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렉터를 바라보았다. 초면에 이름을 숨기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애초에 어려운 일이리라. 하지만 그 말에 형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음 변할 일 같은 건 없어요. 게다가 그는 말끝을 흐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보였다. 매미가 빠져나간 허물과 같은 미소였다. 그래서 뭘 물어보시려고 했죠? 렉터가 재촉하자 형준이 고개를 돌려 왼쪽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 카메라는... 아, 저거는 증거예요. 형준 씨가 허락했다는 증거. 나중에 경찰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 아무리 형준 씨가 허락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안 믿어줄 테니까요. 그들은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체는 말을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형준 씨를 죽인 가해자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로 국한되고 형준 씨의 선택이 아니라 운 나빠서 죽은 것으로 포장될 게 뻔해요. 그래서 녹화해 두는 거예요.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형준 씨의 선택을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준 씨 먹을 땐 촬영 안 해요. 전 그런 악취미 없어요. 이 면접 끝나자마자 끌 거예요. 그 대답에 형준은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나만 더요. 뭐죠? 왜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렉터는 싱긋 웃으며 말하였다. 그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네요. 그리고 렉터는 자세를 고쳐 앉아 의자를 당겨 형준에게 성큼 다가갔다. 듣고 싶어요? 형준은 몸을 뒤로 빼며 고개를 끄덕였다. 렉터가 달려들어 자신의 팔이라도 뜯어먹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짐짓 놀란 표정이었다.
죄책감 없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요. 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답에 형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다. 렉터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눈 앞에서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전 정말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고기 맛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맛과는 별개로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비위생적인 사육장, 공장식 도축, 억지로 먹이고 짝짓기 시키는 학대. 그래서 할랄 푸드로 갈아탔어요. 제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도축할 때 예우를 갖춰 죽인다는 것에 끌렸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언제가 되면 마음 놓고 스테이크 한 덩이를 먹을 수 있을까? 먹고 난 후에도 개운할 수 있을까? 라고요. 렉터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목이 마른 듯 창고 구석에 설치된 미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생수를 하나 꺼내 개걸스럽게 마셔댔다. 그래서요? 답은 찾아냈나요? 형준의 물음에 렉터는 물을 입에 머금은 채 고개를 격하게 흔들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럼요, 찾았죠. 뭐죠? 뭐가 문제였죠? 그 물음에 렉터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잠시 뜸을 들인 후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허락이요. 허락? 허락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리 예우를 갖추고 의식을 치른 후에 도축한다고 해도 그 소나 양은 죽기 싫었을 거예요. 닭, 토끼, 돼지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동물도 인간에게 먹히고 싶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일방적인 관계였던 거죠. 소야, 우린 네가 너무 맛있어서 너를 죽이고 먹을 거야.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런 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소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는 소가 동의하는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소는 못 알아들으니 인간의 자기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 인사를 했으니 됐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다른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먹을 땐 알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다른 육식 동물이나 잡식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 육식의 죄책감을 가지냐는 거예요. 인간과 육식 동물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오죠.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고 그게 도덕적 당위성이 되지는 않아요. 자연주의에 오르라고 알아요? 모르면 됐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른 생물을 먹으려고 죽이는 것에서조차 무언가를 느껴요. 양심의 가책? 윤리의식? 죄의식?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 같은 거 믿지도 않으니 신을 들먹일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뭔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어긋났으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거라고요. 렉터의 열변에 형주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뭔가 반발하거나 흥분하는 기색도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그건 렉터도 조금 놀랄 정도의 담담함이었다. 지금 인간은 도축의 과정을 일상에서 분리시키는 걸로 그 죄책감을 외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축되고 난 후 음식 재료가 되어버린 상품만 보지 그 고기가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는 별로 의식하려 하지 않아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채식주의. 나쁘지 않죠. 평화적인 운동으로서는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육식의 죄책감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허락을 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른 거군요.
형준이 대신 말을 끝마쳤다. 렉터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알아듣고 의사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 형준은 그 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신발을 바라보았다. 뭔가 생각에 골똘히 빠져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렉터는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준씨? 어때요? 아직도 저에게 먹힐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아니요. 형준이 고개를 들어 렉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제4막 목소리. 목소리라고? 장형사가 눈썹 한쪽을 올리며 신경질적으로 묻자 남성은 진정하라는 듯이 손바닥을 펴 앞으로 내밀며 말을 이었다. 알아요. 미친 소리 같겠죠. 하지만 정말이라니까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언제냐. 밤늦게 다큐멘터리 보다가 졸았던 게 한 달 좀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질질 끌지 말고 뭐라고 했는지나 말해. 장영사는 자신의 감정이 생각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결국 또 이 수법이다. 심신미약 혹은 심심상실을 노리는 거짓말. 저들은 가짜 증상을 연기하며 자신들은 남의 감정에 공감 못하는 주제에 다른 이의 동정과 공감을 사려고 한다. 가증스럽다. 장영사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부득 깔았다. 남성은 다시 두 손바닥을 펴 장영사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사람을 먹으라고. 뭐? 사람을 먹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먹으면 제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죠. 허튼 수작 부리지 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환청을 듣는 척 연기해서 감형받아내려는 거지. 이게 병원 진단서 끊어오라고 할까봐 한 달 전부터 그랬다고 짧은 기간을 잡네. 목소리가 들려? 막 사람을 죽여서 먹으라고? 아니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그런 환청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니까 청소년들, 그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 걔네들이 뭐 어쨌는데?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잘 살펴봐야 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들은 대화가 산만한 경우가 많다. 대화가 감정선을 따라가며 문맥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엔 위화감이 드는 주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왜 있잖아요. 더 이상 귀엽고 순수한 아이라고 보기 힘든 성욕에 껄떡대게 되는 추잡한 시기. 남성은 속이 메스껍다는 듯 혀를 내밀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섹스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본능적으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에 눈이 가고 사랑 이야기가 담긴 적나라한 소설을 찾아 읽고 부모님에겐 숨기는 게 많아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구석에서 자기 성기 부여잡고 숨 헐떡대며 땀 빼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장영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치며 묻자 남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였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말하자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섹스를 해라, 자손을 퍼뜨려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실제로 그런 목소리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네 말은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아이들처럼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사람을 보니 군침을 흘리게 되었다. 조금 맥락이 다른데 비슷해요. 남성은 낙제생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굴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형사님. 장영사는 헛소리를 한다면 위로부터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저자의 코뼈를 부러뜨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5막 오프 더 레코드. 렉터는 비디오 카메라 녹화를 중지하였다. 그리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며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화질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저 카메라는... 저거는 증거예요. 형준 씨가 그건 그렇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영상 확인을 끝마친 렉터가 침대를 끌고 오며 의자에 앉아있는 형준에게 물었다. 형준이 그를 보고 달려와서 침대 옮기는 걸 도우려 하자 렉터는 그만두라는 손짓을 하였다. 아니야. 여기 위에서 죽으실 분에게 일을 시킬 순 없죠. 편히 쉬세요. 여기서요? 형준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는 수술용 테이블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편안해야죠. 저는 인도주의적인 도축을 지향합니다. 곧 죽을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형준은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한 건 감동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쭤보려던 걸 말씀드리자면, 예, 여쭤보세요. 형준이 잠에서 방금 깬 것처럼 고개를 들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먹히려고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말에 형준은 대답을 망설이는 것 같았다. 오갈 곳 없어진 손은 민망하게 허공을 헤매었고 뚜껑이 헐거워진 상자 속에서 벌레가 나오려는 것처럼 형준의 입만 옴짝달싹하였다. 그런 애매한 자세를 취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 형준은 고개를 수그러뜨리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들릴락 말락한 정도로 말하였다. 하지만 렉터는 그 말을 정확하게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푹신한 침대, 살풍경과도 같은 낯선 천장. 형준은 그 위에 누워 이불을 덮었고 생각하는 것보다 푹신하고 편안한 베개의 촉감에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눈 감아주세요. 약물 투여하겠습니다. 형준은 그 말대로 눈을 감았다. 완전한 암흑. 하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무늬들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눈을 질끈 감으면 질끈 감을수록 그 문양들은 선명해졌다. 마치 꽃처럼, 핏자국처럼. 한 점에서 번져나갔다가 희미해지고는 윤곽만 남긴 채 사라진다. 이걸로 끝이구나. 형준은 그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았지만 전혀 현실성이 느껴지는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미가 바퀴를 굴리며 옆집 뼈다귀를 다렸다 와 같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푹 눈을 감은 탓인지 목에 찔리는 주삿바늘의 감촉이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느껴졌다. 정말로 끝이구나. 곧 죽을 몸에서 마지막으로 발악이라도 해보겠다는 듯이 온갖 감정이 밀려들어왔다. 감정과 감정이 만나 생각을 만들어내었다. 생각은 금세 휘발되어 더욱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었다. 그 속에 사실은 살고 싶다 또 있었을까? 제6막 본능. 본능이라고 했나?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본능이든 양심이든 윤리든 어쨌든 그 목소리의 주인은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장 형사는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탓에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였다. 남성은 여전히 장 형사 건너편에 앉아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더 이상 사람 좋은 표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저건 순수한 광기의 민낯이었다. 어떤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는 자기 성찰이 결여된 온전한 삐뚤어짐.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장 형사의 내부의 무언가를 터뜨렸다. 더 이상 이 뻔뻔한 자식의 헛소리에 놀아날 생각이 없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양심이랑 윤리라니. 장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들고 취조실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의자를 문에 비스듬히 세워 등받이 윗부분을 문고리 아래에 거칠게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깥에서 잠시 동안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매직미러 너머에서 장 형사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달려와 문을 두들기고 소리쳤다. 장 형사, 당장 문 열어. 야, 너 당장 나와. 사고 치지 말고 나와. 장 형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을 좀 가라앉히고. 문이 목줄매단 미친 개처럼 사납게 흔들리고 지저댔지만 의자에 막혀 열리진 않았다. 성질 더러운 개의 입마개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난 너 같은 새끼 많이 봤어. 사람을 죽여놓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는 놈들. 여자를 줄줄이 죽여놓고서는 부자와 매춘부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헛소리하는 새끼도 있었고, 신생아들을 약물과다 투여로 죽이고는 세상이라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거라고 유족들 앞에서 짓거린 새끼도 있었지. 그러고 장 형사는 남성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거칠게 벽에 밀어붙였다. 등을 세게 부딪힌 탓에 남성은 컥하며 끙하는 소리를 내었다. 다시 한번 짓거려봐. 어차피 죽을 사람의 허락을 구해? 사람을 먹는 게 본능이고 양심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 미친 척 하지 말고 사람을 죽인 진짜 이유를 말하란 말이야. 그러나 이러한 장 형사의 태도에 남성은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자극에 굉장히 무감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영혼이 반쯤 나가 있는 사람처럼. 아니, 영혼을 반쯤 악마에게 판 사람처럼. 이런 위협에도 빤히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네들이 떠들어대는 정인이 양심이니 하는 건 다 개소리야. 엿같은 가식이라고. 이번에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책감 하나 없이 고기를 먹었어.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걸 해냈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하지 마. 가짜는 영웅심리에 취하지 말란 말이야. 넌 그냥 변태같은 취향을 가진 살인범에 불과해. 문이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났지만 목재가 아니라 철제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멱살을 잡힌 남성은 덜컹거리는 문 쪽을 힐끔 본 후 말하였다. 두고 봐. 나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테니까. 사람이 귀하다고 누가 그래?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서 잉여인간들이 쓰레기처럼 거리에 굴러다닐 정도가 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어차피 인류가 가야 할 길이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를 들을 거고, 그리고 인류는 육식의 죄의식에서 해방되겠지. 장 형사가 주먹을 거칠게 후려갈겼다. 남성은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쳐져 나뒹굴었다. 예상치 못한 고통에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것인지 자신의 맞은 뺨을 어루어 만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형사님, 성질 있으시네.
장영사는 그의 멱살을 다시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장영사의 눈을 쳐다보았다. 장영사도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사슴처럼 투명하지만 그 속은 바닥이 없는 것처럼 공허하고 어두웠다. 그것은 달관에 이른 눈빛이었다.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응시하는 것 같은 눈빛. 인류가 먹이 사슬의 꼭대기라서 그 위에 천적이 없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없는 게 아니라 내부에 생기는 거야. 그 어떤 동물도 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동이를 구해서 먹히고 싶은 사람을 먹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다른 동물을 해칠 필요도 없어. 자연이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인구 조절이지. 아까 얻어맞은 걸로 혀가 붓기 시작했는지 약간 어눌한 발음으로 그 남성은 말하였다. 그놈의 개같은 망상! 장영사가 다시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남성은 움찔하기는커녕 장영사의 주먹을 눈으로 쫓았다. 보통 사람에게선 기대할 수 없는 낯선 반응에 장영사는 목덜미에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장영사가 멈칫하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성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준, 그 사람이 먹히고 싶어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죽고 싶어한 이유가 아니라 먹히고 싶어한 이유 말이야. 그건 비디오에 안 찍어놨거든. 남성이 그 말을 끝내기 무섭게 취조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다른 형사들이 거칠게 장영사를 남성에게서 떼어내 끌고 갔다. 장영사는 몸부림쳤지만 장정 넷이 덤벼든 걸 뿌리칠 수 없었다. 그 사람도 목소리를 들었대. 사람에게 먹히라고, 음식이 되라고. 그는 먹히려고 태어난 거야. 평화로운 피식과 포식의 관계를 위해 자연이 현명하게 마련한 장치지. 두고 봐. 앞으로는 저를 먹어줄 사람 구합니다 같은 광고도 나올 테니까. 끌려나가는 장영사를 보며 남성은 그렇게 외친 후 폐가 터질 것처럼 웃어댔다. 장영사는 취조실 밖에서 닫히는 문 사이로 그 남자의 얼굴을 경악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미친 새끼! 이 미친 새끼야! 취조실 문이 닫혔을 때 장영사는 외쳤지만 그 외침은 공허하게 취조실 문 밖을 잠시 부유하다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만약 당신이라면 자취방에서 홀로 컴퓨터를 하고 있던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자정이 막 넘어가는 시간, 어느새 담배가 다 떨어져 있었다. 아이씨, 다 폈네. 자취방이 외진 곳에 위치했기에 편의점까지 가려면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추위와 귀찮음을 무릅쓰고 담배를 사오는 것과 그냥 참고 내일 가는 것.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만 사실상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헤드폰을 벗어버리고 외투를 집어들었다. 편의점 봉지를 손목에 걸고 양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오는 길. 어서 들어가서 꽁꽁 얼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발을 녹일 생각을 하던 그때 내가 사는 집 골목 어두운 곳에서 옅은 신음소리가 났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을 때 골목 구석에 쓰러진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뭐야 저 사람? 시간이다 보니 취객이 골목에 널브러져 있는 듯했다.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자면 큰일 날 텐데.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고개를 흔들고는 못 본 척 발걸음을 옮겼다. 괜히 좋은 일 한답시고 나섰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설마 뭐 별일이야 있겠어. 막 들어가려던 찰나에 희미하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다시 그 남자 쪽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기에 들고 있던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고 그 남자를 비추었다. 바닥에 흥건한 피,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남자.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떤 남자가 칼로... 그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난 도망치듯 내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순식간에 찾아오는 정막. 오로지 쿵쾅대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무서웠다. 내가 뭘 본 거지? 시비가부터 칼이 찔린 건가? 내가 도와주면 살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괜히 도와줬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도와주려는 사람을 납치하려고 연기하는 걸지도 몰라. 불과 2, 3분이 지났을 뿐이지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나가 확인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때 힘겹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람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남자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말 다친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드는 의문감이 나를 머뭇거리게 했다. 그 짧은 시간에 칼에 찔린 몸으로 여기까지 기어왔다고? 그 순간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나 절실한 목소리. 연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한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천천히 우유 투입구를 열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 남자의 뒤로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바닥을 짚은 손은 흙투성이인 채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든 그 남자의 얼굴. 너무나 절실한 표정으로 우유 투입구 너머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을 나는 외면하지 못했다. 급히 몸을 일으켜 잠금 장치를 모두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 남자의 안도한 표정이 눈에 들어온 그 순간 뱃속이 뜨거워지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문 옆에 다른 남자가 숨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남자는 내 뱃속에 쑤셔 넣었던 칼을 뽑으며 조용히 말했다. 자, 어떻게 하는 건 줄 알겠지? 죽기 전에 널 도와줄 사람을 찾아. 누군가 널 도우려고 하면 넌 살아. 하지만 아무도 널 돕지 않으면 당연히 넌 죽어.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며 앞서 칼에 찔렸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난 살았다는 환희와 안도의 미소. 내겐 살인자의 얼굴보다 더 무섭게 보였다. 울음의 이유.
착하지. 이제 그만 울고 뚝 그치자. 난 진땀을 빼며 열심히 아이를 달래었다. 인형을 열심히 흔들며 아이가 울음을 그치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한참을 어르고 달래던 나는 결국 포기하고 허탈한 한숨을 쉬며 인형을 한쪽 구석에 던지고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곧 애 엄마가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어찌어찌 버텨볼 생각이었다. 이번 주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편히 쉬겠다고 다짐했건만 얄궂게도 지금은 애나 달래주는 처지다. 짜증도 났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애 엄마인가 싶었지만 그랬다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지 문을 두드릴 리는 없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일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지만 애가 저렇게 우는데 없는 척 시치미를 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누구세요? 난 문을 열지 않은 채 밖에다 대고 말했다. 옆집 사는 사람인데 애가 너무 울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현관 너머에서 오지랖 넓을 듯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난 차분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울음이 좀 많아서요. 애엄마 오면 금방 그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 나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주머니의 대답을 기다렸다. 적당히 주의를 주고 그대로 돌아가길 바랬건만 아주머니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을 모양이었다. 내가 보니까 애가 울어도 너무 우네. 그거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입을 뗀 아주머니가 자신만의 육아법이나 실력 좋은 소아과 의사를 추천해 줄 거라는 내 예측과는 달리 이상한 말을 해대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애들은 그렇게 몸이 약하고 울음도 많고 한다더라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혼이 잘못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 그래서 아직 영이 덜 자란 어린애들이 귀신도 보고 막 예지몽도 꾸고 그런다던데. 만에 하나 진짜 애가 뭔가 보여서 우는 거면 그게 무슨 소리겠어. 집안에 요상한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긴 거지. 집에 그런 게 막 돌아다니니까 애가 밥도 잘 못 먹고 툭하면 울고 그런 거라고. 애가 괜히 우는 게 아니라니까. 기가 찬 소리에 난 코웃음이 나오려온 걸 가까스로 참아내었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요. 진짜 그 집에 귀신이 있는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애기 엄마랑 애기 생각해서라도 내 말 꼭 들어요. 알겠지? 그러고도 한참 동안을 아주머니는 귀신이니 영혼이니 하는 소리를 조언이랍시고 떠들어댔다. 명심하겠다는 다짐을 4번쯤 하고 나서야 간신히 아주머니를 돌려보낼 수 있었다. 아이 달리기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며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내게 더 이상 아이를 달래줄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쉬곤 아주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집안에 귀신이 있다는 건가? 확실히 아이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다. 무심코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나는 이내 고개를 흔들고는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귀신이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난 눈을 뜨고 머리를 긁적이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바보 같게도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이상할 만큼 조용해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니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어버린 상태였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곤 소파에 몸을 묻으려던 찰나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거운 짐을 끄는 듯한 소리. 집이 조용하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을 그 소리는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소리는 위층에서 나고 있었다.
잠든 사이 애엄마가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았다. 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소리를 죽이고 2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 불이 꺼진 복도로 올라왔을 때 소리가 복도 끝에서 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 복도 끝 바닥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어둠 속을 응시하자 복도 바닥에 있는 무언가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무언가 엎드려 있는 듯한 검은 형체. 난 자세히 보기 위해 인상을 쓰며 그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그리고 복도를 반쯤 걸어왔을 때 난 그것의 형태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피투성이인 몸에 핏발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바닥을 기어오는 사람의 형태. 목에 구멍이 난 듯한 기괴한 신음을 흘리며 그건 나와 눈을 똑바로 마주친 채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형체 뒤로는 흥건한 피가 복도 끝 방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지금 당장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도 그 누구도 비웃지 못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엄마가 돌아온 게 분명했다. 젠장, 하필 이럴 때. 속으로 욕을 내뱉으며 내 눈앞에 있는 형체와 아래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아래층에서는 내 엄마가 아이를 안아들고 화난 듯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애 혼자 놔두고 이이는 어디 갔어?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난 결정을 내렸다. 아이 엄마가 먼저다. 그렇게 생각한 즉시 난 아래층 계단으로 빠르게 몸을 날렸다. 아이 엄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낯선 내 모습에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내 칼은 그녀의 목에 정확하게 박혔다. 고장난 인형처럼 쓰러진 아이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는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다시 머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냥 집에서 쉴걸 괜히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었다. 짜증나는 소리에 아이도 부모 곁으로 보내버릴까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런 어린애를 죽이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 빌빌거리는 아이 아빠나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곤 자리를 옮겼다. 확실히 죽인 줄 알았는데 목을 정확하게 찌른다는 게 약간은 빗나갔던 모양이다.